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는 지금 미래를 걷고 있습니다를 쓴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때문에 잠깐 잊혀지기는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면서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되게 많이 변화가 될 거라는 일명 거대한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저는 되게 우연한 기회에 과학기술 현장에서 연구자들하고 같이 일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의 모습은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어요. 마치 SF 영화에서 나오는 일들이 금방이라도 현실화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2007년도에 한국을 방문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이제 한국의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를 보게 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잠시 인용을 하면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 아 맞아,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 그 간격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책으로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과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하는 점과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하게 될 일이 정말 미래에는 사라져버릴 그런 직업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고 하는 거에 집중해서 한번 제 책에서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했습니다. 네, 제 책은 미래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총 4가지의 기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미래라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첫 번째 꼭지에서는 미래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여름과 가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있고, 그리고 겨울은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까 신나게 여름을 보내는 배짱이가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짱이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는 그것이 교훈인 그런 이솝우화였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배짱이도 신나게 여름을 보냈기 때문에 뭐 배짱이의 삶도 그렇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개미가 가을에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으면 개미가 옳은지 배짱이가 옳은지 다들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개미처럼 살아도 되고 배짱이처럼 살아도 될 것 같지만 제가 살았던 시대의 어떤 미래라고 하는 것과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살게 될 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꼭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꼭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유전자 바꿀 수 있는 운명인데요. 보통 이제 유전자 그럼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맞는데, 우리가
혈액형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럼 나는 절대 혈액형의 성격을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DNA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서는 이제 멈칫하게 돼요. 많은 수사에서도 DNA 검사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범인을 특정하면 그거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DNA 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어떤 검사 정도로만 알게 됐는데 2020년도부터 국민건강검진에서도 자기가 선택하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당신의 유전자 속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에이 나는 안 믿어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2020년 노벨상에 그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이제 여성 과학자 2명이 수상을 했어요. 이 노벨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술이 굉장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게 돼버려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되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비극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뇌의 병변이라든가 뇌질환 같은 것들을 이제 보통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 그럴 때 그거를 미리 알아서 이제 그 편집 기술로 인해서 그 병을 앓지 않게 된다거나 그런 다양한 암들도 이제 미리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 많은 비극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현대 질병 중에서 만약에 이 질병을 치료하게 되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대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한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과연 그렇게 해서 나의 그런 유전적인 질병이라던가 혹은 더 나아가서 나의 어떤 낮은 지능이라든가 나의 능력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키울 수 있게 되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도 경제 문제가 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얻고 돈이 없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기술에 집중을 하자면은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은 그만큼 우리한테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두 번째 꼭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최종점은 무엇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간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우리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사전에 없애버려서 그러면 우리가 더욱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꼭지, 포스트 휴먼 진화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꼭지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진화라고 하면은 환경에 잘 순응하게 변하는 것이 진화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을 제외한 많은 생명체들은 그런 환경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오고 있는데 유독 인간만이 자연에 순응하기보단 자연 환경을 거스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자연적인 진화라기보다는 그거를 문화적 진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유인원하고 같은 상태였다가 인간이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그 이후로 모든 생활 방식이 인간만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 왔어요. 사냥을 하지 않고 가축을 키운다든가 아니면은 열매나 이런 거 수렵을 하지 않고 그 농사를 지어서 그런 곡식들을 식량으로 얻는다든가 하던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굴에서 살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지금은 아파트를 초고층 빌딩을 짓다가 또 여기서는 사는 것은 더 지루하니
우주로 나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으니까 그만큼 인간의 진화는 끝이 없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는 낯선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다 극복한 상태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수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능, 그리고 세 번째가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도, 그 다음에 지능도, 그리고 환경도 모두 극복한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네 번째 꼭지는 자동화 세상, 인간의 위치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이제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그거에 대한 수요 예측과 생산과 소비와 유통적 과정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근데 거기 그런 어떤 생산 공정에 넘어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모두 다 자동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다음 사물 인터넷, 그다음 네트워킹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저절로 세상이 굴러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다이어그램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자동화돼서 굴러가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없고 모든 것이 다, 집도 자동으로 돌아가고 자동차도 알아서 움직이고 도로도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아무래도 제가 인문학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문제이기는 한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까지 우리가 썼던 모든 규칙이 바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전까지, 자동화되기 이전에 했던 많은 규칙들이 다 새롭게 써져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 규칙은 누가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AI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인간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다 AI의 기본 기초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약한 형태의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결국은 AI가 모든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새로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화 세상에서 인간의 위치를 묻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꼭지가 특이점 이후의 세상인데요. 원래는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리학 용어예요. 인간이 기술이 워낙에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지점에 가면은 인간이 그거를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이르지 않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지점을 이제 보통 특이점이라고 하고, 미래학자 레이먼드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그 특이점이 2040년에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정말 그 온갖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많은 낙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강한 형태의 인공지능은 아직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 말이 오히려 한편으로 우리를 이제 안심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으려면은 과연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 같이 얘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바로 그 점인데요. 인간 창의성을 다시 생각한다. 자, 미래가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그런 유전자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살게 되고, 그리고 세상은 자동화가 되고,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데 포스트 휴먼이 돼서 심지어 죽지도 않는 그런 미래가 우리한테 닥쳤을 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생각하겠죠.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소크라테스 시대나 했었을 것 같은 질문들을 지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인간다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로봇과 다른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이제 창의성이고 하나는 주체성이다라고 하는데, 창의성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계속 많이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창의성은 인간은 되게 그 타고난 능력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거를 너무 궁금해하면서 만들어낸 많은 신화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양극단으로 해서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은 기술 문명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구현해내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리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찾아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까지 살았던 것과 다른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야 되고 다른 기준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어떤 뭔가를 찾아내려면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체성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고 싶은 것을 꼭 하고야 마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하고 싶지만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잘 발전시켜서 우리 어떤 미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모색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인간다움이라고 질문을 하셔서 여기 한 가지 더 보태면은, 사실 우리가 휴머니즘 이야기를 할 때 최근에 우리한테 되게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반려동물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에 로봇이 우리 생활의 일부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 로봇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로봇 윤리라고 하는 어떤 학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던가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 사회가 될 텐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걷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하고 감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걷고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에 제가 인류세라고 하는 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했을 때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처음으로 갑툭튀로 나온 것이 감염병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을 쓰기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우연이지만 우연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게 이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다음에 이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행성과의 충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 지구의 역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이에 지구가 한 5번 정도 이제 멸종 시대를 경험을 했는데, 그 멸종 시대는 뭐 행성과의 충돌이라던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자연 재해와 같은 그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있었는데, 만약에 앞으로 지구가 종말을 한다거나 혹은
우리 생명체가 모두 멸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제 홀로세라고 하는 시기인데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 책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됐고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감염병들을 겪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때마다 이제 환자를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백신을 개발하고 하는 식으로 어떤 패턴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잠깐일 줄 알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가고 내년 연말까지도 갈 거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과연 지구의 주인공이 맞는가? 혹은 우리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히어로인가? 아니면 지구를 망하게 할 빌런인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책에서도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술 문명이 발전하는 어떤 미래 속에서 어떤 인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혹은 언택트 시대에 새롭게 발견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백신이 미국에서 개발되었다고 하고 근데 그 백신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우리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할 때 이 평등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제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같은 거, 그다음 쓰레기 문제, 그다음 여러분도 지금 다 일회용 마스크 쓰고 계신데 그런 일회용 마스크는 이건 그냥 단순한 그 쓰레기인가? 아니면 이게 의료 폐기물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인간만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병들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같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하나로 봐야 되지 않나. 결국은 공생만이 답이다. 더 과도한 경쟁이라던가 아니면 개발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직업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물론 미래에는 직업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의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가 아니라 틀 밖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함께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